한국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전부 따져보더라도 식민지로 전락했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그저 과대평가된 가짜 국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유럽 내에서 한국의 성공은 전부 가짜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의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송출되기 시작하자 프랑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카미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라고 여겨지고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공부에 진심이었고 공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꿈을 가졌던 저는 대학교에서 진학해서도 수석을 밥 먹듯이 차지했던 학생이었죠. 공대에는 여자 자체가 거의 없었기에 저는 더더욱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등생이던 제가 요즘은 프랑스라는 제 조국에 대해 엄청난 현타를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게 프랑스는 발전이라는 게 없는 나라 같았거든요. 정말로 과거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지만 현재는 아직도 100년이 넘은 건물에 거리에서는 데이터도 제대로 안 터지는 낡은 인프라,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제가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된 공학자로 성장할 수 있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걸 국가는 다름 아닌 아시아 국가로 결정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즘 아시아 국가의 기술 혁신이나 성장세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야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고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아예 기술력 자체가 없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요즘 프랑스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과 저력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대서특필되고 있기에 저는 이 나라들이야말로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깊고 실제로 프랑스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에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러한 제 고민의 상황을 말해주며 도대체 제가 어느 국가로 유학을 떠나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예의 바르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착한 일본인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도저히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카미유, 너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한국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전부 일본이 한국의 문명을 전해준 덕분이고 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잘 쳐줘봐야 중진국 수준에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가진 국가라고. 너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선사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매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를 가진 국가였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계몽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과학 자체가 개발되지 않은 원시국가로 남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문명을 선사해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 식민지의 주종 관계에 있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 만약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은 기술산업 자체가 막혀버려 완전히 몰락하고 말거든. 실제로 한국은 2019년에 괜히 일본에 대들다가 일본이 첨단 소재 수출을 막아버리자 국가 괴멸급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어. 무엇보다도 한국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저품질 국가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적절하고 건강한 경제는 일본처럼 천천히 성장하기 마련이고 한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경제 발전 속도야말로 한국은 나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수준의 경제를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저는 일본인 친구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약간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은근슬쩍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의 목소리만 냈다는 점은 기존의 일본인들이 보여주던 화법이 아니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꼈죠. 그러나 저는 일본인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주장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일본과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겪었다는 점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의 말대로 아무래도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일 뿐이고 제가 만약 한국으로 간다면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인생을 낭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거의 확정짓고 일본행을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저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진행된 충격 영상을 시청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프랑스 공영방송이지만 방송에서는 만약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매우 도발적인 영상을 송출했거든요. 그리고 진행자는 영상 시작부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현재 프랑스는 혁신 없이 정체되어 버려 이젠 그저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인들은 현실에 안주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조차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가의 국민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프랑스는 원전 사업 및 각종 무기 수출 사업 등 거의 모든 기술 수주 분야에서 한국에 의해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로 인해 매번 거의 확정적으로 벌어오던 외화를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며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우리의 먹거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고 만약 프랑스가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프랑스라는 국가는 몇 년 내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거라는 점입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며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원래부터 못 살았고 과학 발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한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일본이 침략하기 훨씬 전부터 첨단 과학, 의학, 공학을 자랑하고 있던 문명국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이전에 가동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던 국가였고 일본이 서양 디자인을 모방하기 수세기 전에 선진 조선업을 발전시켰던 놀라운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원을 훔치고 한국 문화를 금지하며 노예의 노동을 강요했기에 한때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한국은 단숨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러한 한국의 역사에서 프랑스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과학적으로 진보를 이룬 국가더라도 한 번의 안일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는 교훈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문명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던 국가답게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독립 직후 전쟁까지 겪으며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화력, 그리고 경제력과 기술력까지 모조리 갖추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제대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선진국인 일본을 전부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술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일본은 한국으로의 반도체 생산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 엄청난 악수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에만 고전했지 금세 자체 첨단 소재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점으로 양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현재 그렇게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던 일본의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에도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금 2019년과 같은 양국의 정치적 대립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국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과학 강국으로서 이름 날렸던 것처럼 현재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일본조차 완전히 뛰어넘으며 일본을 마치 21세기판 식민지 수준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강대국으로 이름 날렸던 프랑스라도 혁신을 멈추면 언제든 몰락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한국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는 한국처럼 기술 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고꾸라진 채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장들은 죄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정말로 한국을 도왔다면 왜 일본 통치가 끝난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빈곤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의 경제는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느리게 발전한 경제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 임금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를 의미할 뿐이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더 높은 임금, 더 강한 수출, 그리고 더 큰 글로벌 기술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본은 이러한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운명의 열등감을 느껴서 무작정 한국을 깎아내릴 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한국을 비하할 뿐이었던 거고,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자 결국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프랑스는 상당한 방산강국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정기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 등 무지막지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폴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중요 고객들을 가로채갔고, 이내 기술력 하나로 기존의 프랑스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입지를 가졌고, 원자력 기술은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에 웬만한 국가들은 엄두조차 못 내는 분야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 체코의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면서 이 분야에서마저 프랑스의 기존의 지배력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되어 버린 양국의 기술력 격차는 더더욱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5%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칩 생산국으로 유럽의 모든 기술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다른 반도체 강국들과는 달리 설계부터 제조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죠. 만약 한국 반도체가 없다면 유럽의 전자산업은 아예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현재 기술력 하나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좀처럼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니란 태도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하려 했다니, 저는 제 바보 같은 결정에 인생이 완전히 꼬일 뻔한 상황에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제가 들었던 정보가 정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여행 경험을 해봤지만 인천공항은 제가 겪은 모든 공항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특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존 F 케네디, 히드로, 샤를 드골 공항에서 경험했던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항 모습과는 달리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한국 공항의 모든 면에서 극한으로 간소화되고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인프라가 바로 공항 내 자율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거대한 공항이었고, 그 때문에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공항 안으로 이동하기까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그런데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셔틀은 저희를 공항 안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1공항에서 제2공항까지도 단숨에 저희를 이동시켜주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 전기 셔틀은 제로 지연 AI 스케줄링 시스템에서 작동하여 여행자는 조금의 지연도 없이 항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죠. 사실 인천공항 측에서는 이러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베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셔틀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면 모를까. 도대체 인천공항은 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서비스를 무료로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나라 자체가 남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예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화까지 된 믿기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는 시간 동안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이들은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근처에 노약자가 있을 경우 노약자의 짐까지 전부 선반에서 내려 버스까지 실어주는 놀라운 배려심을 보여주었거든요. 남을 위한 배려심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가 느릿느릿 자신의 짐을 내리고 있으면 도와주기는커녕 왜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문구적대냐며 짜증을 내기 일쑤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노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말 기계처럼 약자를 포착하자마자 배려를 베풀어 주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끔 했죠.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 도착을 마친 뒤 입국 심사라는 마지막 남은 큰 산을 넘어야 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실 입국 심사 절차는 엄청난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저처럼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처음 도착했다는 점에 대한 설렘을 느끼다가도 입국 심사 때만 다가오면 본격적인 기다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짐부터 빠지곤 합니다. 입국 수속관들은 수많은 승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든 말든 자신의 옆 동료와 시시덕거리면서 떠들기나 하고 심지어 업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를 받느라 30분 이상을 그냥 허비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입국 심사 한번 봤는데 반나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도 매우 흔하죠. 그러나 한국의 인천공항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엄청난 기술을 공항에 구현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 뒤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는 다른 공항에서처럼 수동 여권 검사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AI로 구동되는 스마트 입국 심사를 통해 3초 만에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기계는 얼굴 인식 스캐너를 통해 입국 심사관과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3초 이내에 여권과 생체 인식 데이터를 즉시 일치시켰는데요. AI를 통한 입국 절차는 입국객의 얼굴과 여권을 대조함과 동시에 그가 최근에 어떤 국가에 체류했는지, 범죄의 이력은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평가했고 위험도에 맞게 여행객들을 입국시키거나 혹은 더욱 세심한 검사가 필요한 인원의 경우 빠르게 별도의 인터뷰실로 안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도 빠른 AI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인천공항은 다른 서구권 공항에 비해서도 처리 시간을 85%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저는 기술력 하나로 공항에서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공학도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 놓은 한국에 존경의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여행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극강의 편의성을 느끼게 해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수화물의 경우에도 스마트 수화물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 놓으며 대기 시간이 일절 없는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제 수화물을 되돌려 받기까지 대부분의 다른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화물 보관소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분명 3초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음에도 제가 수화물 보관소로 향하자 제 캐리어는 이미 제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 비행기 착륙 후 단 5분 만에 수화물이 도착하도록 수화물 흐름을 최적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장애인일 경우 이 캐리어는 인천공항 내의 짐꾼 로봇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불편한 여행객의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달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극강의 편의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한국은 그냥 나라 자체가 남을 배려해주기 위해 거의 미쳐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쩌면 한국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숨에 기술 패권을 쥐며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이유는 한국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더욱 편리함을 보장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이러한 선한 의도가 모여 한국이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공항에서부터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인류의 기술자 앞에 공학 전공 대학생쯤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넋이 나간 채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 공항에서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가 빼곡히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로 줄을 서고 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자신의 캐리어를 남겨두고 자신은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캐리어가 대놓고 질비해 있었음에도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뿐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멀쩡히 쥐고 있는 캐리어마저 전부 훔쳐가는 상황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오늘 내 캐리어를 교체할 생각이니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캐리어를 훔쳐가 주세요 라고 말해오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그 누구도 캐리어를 훔쳐가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시스템까지 갖춘 한국이 시민의식마저 최고 수준인 모습에 제 조국인 프랑스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약간의 씁쓸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시민의식 모습의 연신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감탄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양이었고 한국은 그만큼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특별한 국가였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가출해버린 정신을 가까스로 머릿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시나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저는 인천공항 버스를 통해 도로를 이동하면서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 사람들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고급 차량들은 한국 도로에 당연하다는 듯 즐비해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다는 벤츠 차량은 한국의 도로에서 거의 자전거 보이듯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 결국 저는 그래도 아직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 전부 잃어버린 채 그대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더더욱 엄청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의 거리가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모습에 기이한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물론 시민의식이 훌륭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길거리는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이러한 한국의 비밀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길거리에는 AI 기반 청소 로봇이 시범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로봇은 사람과는 달리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에 한국의 길거리는 그야말로 24시간 지치지 않는 전담 청소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로봇 청소부는 첨단화된 AI 스캔 기능을 통해 혹여라도 범죄의 현장을 포착하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당국에 알람을 보낸다거나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구급대에 연락을 보내는 등 치안 유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천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저 청소 로봇 하나만으로도 치안까지 유지하는 최강의 응용력을 보일 수 있던 거고 저는 극강의 기술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응용까지 하는 한국의 모습에 도대체 이 나라를 따라잡을 국가가 있긴 한 걸까 싶어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공학도로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가 한국에 의해 뺏긴 기술 패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한국을 재역전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탈한 감정과 존경스러운 감정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거리를 걸었고 얼마 뒤 제가 프랑스에서 찾아놓았던 한국의 유명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식당이었음에도 식당 밖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말인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일단 식당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식당에서 식당 직원은 제게 연락처를 묻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게 연락처를 물어온 한국인 남자 직원은 꽤나 잘생겼고 키도 컸기에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을 정도로 설레는 감정을 가진 채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죠.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연락처를 적어준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연락처를 대기열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문자로 전송해드렸으니 당신은 이 QR코드를 통해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신의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니 확인 후에 식당으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의 말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그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대기를 하게끔 해주기 위해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일단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국가면 한국인들은 인기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줄을 설 필요조차 없게 되었단 말인가 싶어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들조차 어김없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도 상당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과정을 아예 건너뛰어버린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인 직원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상황에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은 이내 분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시스템은 왜 구현해 놓은 거냐며 예상 대기 시간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된 거냐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불평은 또 처음 듣는다는 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추운 겨울날에 1시간 동안 밖에서 줄을 서가면서 대기를 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노약자들은 1시간은커녕 10분을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워하거든요. 또한 줄을 빼곡히 서다 보면 다른 통행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식당에 민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식당들은 이러한 AI 대기열 시스템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AI 기반 대기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이블 회전율 및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별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주고 있으므로 오차 범위는 거의 없는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대기열 관리 기술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했기에 저는 이러한 작은 기업들마저 무자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건강한 산업 구조에도 감탄을 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모든 강력한 기술들을 전부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따뜻한 카페에서 편안한 대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1시간 뒤에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음에도 요리 선택 및 주문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의 식당 테이블에는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주문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었고 개인의 취향, 채식주의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의 식단 제한, 그리고 AI 추천을 통해 개인화된 최고의 요리를 추천해주고 있었죠.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저는 음식을 주문하는데 특히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러한 제 상황을 알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을 때 땅콩이 함유된 요리를 잘못 먹었다가 저승의 문턱을 밟은 적까지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별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았음에도 제 국적과 나이 등을 통해 최고의 음식을 자동 추천받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껏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럽던지 저는 한국은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테이블에 소정의 지폐를 올려둔 채로 식당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밖에 나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인 직원이 곧바로 뛰쳐나와 저보고 현금을 놓고 갔다며 팁으로 올려놓은 금액을 다시 제게 돌려줬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성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건 음식의 퀄리티와 식당의 인프라에 만족한 저의 소정의 팁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식당 직원은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국가이며 자신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니 절대로 이러한 팁을 받을 수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기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 다시 한번 감탄한 채 발걸음을 옮겼죠. 프랑스의 불친절한 직원들은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팁을 바라곤 하고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팁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적인 숟가락조차 가져다 주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 인생을 걸어야 할 국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로의 입학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한국에서 최고의 공학도로 성장하게 될 미래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동시에 제가 만약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 영상은 독일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겔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최근에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독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곳에서 꽤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독일 대학교에서 수업을 이어나갈수록 독일은 뭔가 뒤처진 국가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너무나도 구식이었고 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죄다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이었기에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저 또한 꼼짝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님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타이틀은 십수년 전에나 통했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 대학교에서의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으로 정했죠. 사실 독일과 중국은 꽤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 대학교만 해도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꼭 자국을 마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라도 되는 양 치켜 올렸고 저는 그들의 말을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듣다 보니 도대체 중국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은 모든 것이 정체된 독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중국행을 결정한 거였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아빠는 평생 동안 독일군에서 복무를 해오신 군인으로 자신의 직업과 독일이라는 조국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런 아빠는 제가 이왕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며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아빠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국가를 추천해준다는 말인가? 저는 아빠의 주장에 매우 당황한 기색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도 조국 대신 엄한 나라를 추천해주는 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앙겔라, 이제는 세계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란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간 독일이 주도하던 세계 방산 패권조차 한국이 전부 차지하게 된 상태지. 오죽했으면 현재 아빠가 있는 부대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지. 독일 군대는 상당한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다른 국가의 무기나 기술이 손쉽게 부대에 배치될 수가 없거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했고 오직 한국만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했어. 이전에는 독일 군대에서 나토 동맹국 외 국가의 소량의 부품이라도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3년에 독일은 한국산 방산기술을 수입하고 또 이에 필요한 부품을 전해주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상황이거든. 독일은 한국 기술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이 자국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한국을 나토 회원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그야말로 독일은 방산 기술력 면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 독일은 정밀타격 능력으로 유명한 주력 미사일 타우러스 KEPD-350에 한국 공군에서 쓰이는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상황인데 이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국의 첨단 유도 무기 능력은 이미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어 반대로 독일이 수입까지 해야 할 정도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과 다름없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과 신뢰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의 경쟁력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또한 수십 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독일의 국방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이대로라면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될 것 같으니 앙겔라, 내가 만약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려거든
반드시 전도유망한 국가인 한국으로 가야만 해. 이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지만 그래도 방산 분야만큼은 압도적인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방산 수출은 독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분야로 만약 독일이 방산 기술력에서조차 한국에 뒤처진다면 그야말로 독일은 엄청난 경제적 불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베테랑 군인이신 아빠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기에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야말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앙겔라, 한국은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자치권조차 없는 국가야.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는데 만약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상당했다면 이렇듯 중국의 지배를 당했을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는 애초에 한국의 언어인 한글 자체가 중국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 한글은 중국의 학자들이 개발했고 중국이 끔찍한 문맹률을 자랑하는 원시국가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전해준 것일 뿐이거든. 그리고 한국은 국방 기술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애초에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인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 자체를 거의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한국의 도로를 좀 봐. 한국에서는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한국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부강한 국가고 중국인들은 돈이 많아 차량을 인당 2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 모든 도로에서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지. 그런데 이런 가난한 한국이 국방력에 투자할 돈이 어디에 있겠어? 솔직히 저는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이 맞다면 현재 독일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저는 독일이 적어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던 거였죠. 물론 상당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셨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제게 장난을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저는 얼마 뒤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즉시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우연히 독일의 공영방송 뉴스 채널을 틀게 되었는데 이곳 공영방송에서는 웬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를 방송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공영방송 채널은 특히나 독일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독일 공영방송사이기에 웬만해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특집 다큐를 제작하거나 집중 조명을 하는 경우도 좀처럼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다큐에서는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10년 내로 그간 쌓아온 모든 부를 전부 반납하고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방송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독일 진행자의 첫마디는 제게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왔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국가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 같은 국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자신들 옆에 있는 중국 등의 강대국들에 비한다면 매우 조그마한 국가임에도 5,000년 동안이나 주권을 지켜온 점부터가 매우 놀랍습니다. 보통 작은 국가들은 근처의 거대한 국가들에게 흡수되며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지만 한국은 그러한 순리를 거부한 채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내며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거대한 국가보다도 강력한 모습과 위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거대 국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거나 경제 및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독립적인 특성을 띠고 있죠. 일단 이들의 문화부터가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문맹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언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과학적으로 구조화되고 중국의 한자와 무관한 완전히 독특한 음성 체계로 발명되었기에 한국은 중국처럼 엄청난 문맹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 612년에 벌어진 살수강 전투를 참고해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병력을 완전히 격퇴하며 아예 거대한 제국 자체를 붕괴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은
중국의 여러 차례 침략을 전부 다 막아내며 주권을 지켰고, 이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졌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여러 소규모 국가들을 전부 병합하며 덩치를 불려왔지만 그런 중국도 오직 한국만큼은 어쩌지 못했거든요. 저는 진행자의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 셈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매우 이상하긴 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중국은 가장 높은데 이는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글은 간단하고 논리적인 문자로 유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대로 중국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달하는데 왜 중국은 여전히 높은 문맹률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는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다른 대도시만큼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흔치 않은 것도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압도적인 도로 인프라를 구현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AI 교통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고속도로를 통해 혼잡을 방지하는 등 매우 발전되어 있는 교통기술을 보여주었고 한국인 운전자들은 사고가 난 지점이나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 등을 미리 인지하고 추천받은 우회 경로로 즉시 돌아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도로를 200%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교통체증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와 인구 과잉, 그리고 체증에 대한 대비책 및 기술력이 전무하기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거였는데요. 중국은 개발도상국답게 인구수에 대비한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임에도 그저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보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거대 국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우수한 국가였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행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경악스러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한국은 5천년 동안 중국의 완벽한 대항마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이번에도 중국의 대항마로서 전 세계를 구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중국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어째서 다른 국가를 구원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기술 수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좀 보세요.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 및 박리담회로 빠른 발전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인건비가 없으니 이런 기형적인 방법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기술 수출의 판도를 뒤흔들며 이들의 파이를 떼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이러한 중국의 박리담회 정책은 최근 들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력 퀄리티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무기 수출 국가 또한 한국과 겹치는 경향이 있기에 중국은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 무기는 열악한 재료, 결함 있는 기술, 그리고 일관성 없는 품질 관리로 악명 높은 대신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무기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는 만큼 한국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무기를 수입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 썬더 곡사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며 100%의 운용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키스탄으로 수출된 중국의 PLG-45 곡사포는 잦은 전자 오작동과 정확도 저하로 사실상 있으나 만화한 존재거든요. 또한 한국은 외국의 청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독창적인 차세대 군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K2 블랙팬서 등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 미국, 유럽에서 훔친 군사 기술을 역설계하여 구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J-31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35를 직접 모방한 것이지만 첨단 항공전자 기술 및 부품이 부족하여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비해 완전히 구식이고 중국의 99형 전차는 구식 소련 시대의 T-72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짜일 뿐이죠.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현저하니 당연히 한국과 중국은 여러 전문가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렴한 가격에 혹해 중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였던 나라들조차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저가 무기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본의 아니게 기존의 생태계 교란을 막은 영웅이 되어 전 세계로 하여금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중국의 국가적 수건이 바로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은 여론 및 성능 조작까지 서슴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저비용 대량 생산 무기로 시장에 범람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밀 제조, 전략적 파트너십, 신뢰성에 가로막히며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한국이라는 벽에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까지 오버를 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었죠. 바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기에 한국 이야기만 들으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그저 남일 보듯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내 이건 그저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을 뿐이라는 듯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듯 중국을 완전히 가로막아준 상황에 대해 독일도 한국에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간 독일이 지배하던 산업마저도 전부 빼앗아버리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의 아성마저 뛰어넘을 압도적인 기술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저번에 10조 규모의 폴란드 방위 협정을 한국이 가로채버린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폴란드는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옆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이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폴란드에 탱크와 포병을 공급해왔기에 모든 독일인들은 이번에도 독일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독일은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눈앞에서 한국에 빼앗겨야만 했고,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현대화를 모색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계약 직후 폴란드 및 루마니아, 그리고 핀란드에게 추가적으로 K2 전차를 수출했고, 그만큼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악성 재고로 남을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단숨에 50조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고, 독일은 이에 대한 실망의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과를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뿐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의 K2 블랙팬서가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고 결국 혁신이 멈춰버렸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빠르고 저렴한 데다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포성능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은 상대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무서운 국가라는 점입니다. 일단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가 기존에 선택하던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지만 독일은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죠. 일단 이들 국가는 혹독한 겨울 기후와 불안정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극심한 겨울 날씨를 겪고 있으며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폭설과 얼음 축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엔진 고장과 기동성 문제로 인해 추운 날씨 조건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또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폴란드 동부 전선은 불안정하고 진흙탕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 기동성이 뛰어난 탱크가 필요하지만 레오파드는 독일의 지형인 평지 조건 하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K2 탱크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은 K2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의 환경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주었고 실제로 이러한 개량된 K2 전차는 첨단 콜드 스타트 엔진 시스템으로 개조되어
극한의 온도에서도 원활한 작동을 보장했으며 한국은 폴란드의 불안정한 지형에서 우수한 오프로드 이동성을 위해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을 도입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장했습니다.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라는 무기 자체가 원래 영하의 온도나 극한의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거든요. 즉, 이건 한국이 미친 기술력을 보여준 거지 딱히 독일의 기술이 열악한 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각종 방산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독일은 한국이 성능 조작을 했다고 확신했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죠. 바로 극한의 겨울철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섭씨 -30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2는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자 즉시 엔진 오작동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K2 전차는 레오파드2와 달리 얼어붙은 강과 깊은 눈까지 통과하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즉, 독일은 괜히 이를 키운 까닭에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수준만 전 세계에 홍보해준 셈이었고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의 계약마저 추가적으로 한국에 빼앗기며 완전히 망신살을 사게 되었죠.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시대의 구식 철도 인프라를 가졌다는 점도 더더욱 K2 전차를 우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자국의 실정에만 맞췄기에 융통성 없이 무거워서 도저히 구식 철도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한 맞춤 설계를 통해 개조된 버전의 경량 K2 전차를 공개했고 전차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 첨단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천재적인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K2를 선택함으로써 독일의 더 무거운 탱크에 필요했던 사실상 불필요한 철도 개조 비용을 10조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도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상력, 그리고 융통성까지 겸비한 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강점은 그동안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별다른 혁신 없이도 기술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던 독일을 완전히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최악의 상황만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난 국가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육군력에만 집중된 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독일이 다른 분야에서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 한국으로 인한 손해를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한국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을 두고 있고 사실상 이 두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이 집중해왔던 육군 및 공군력에 비한다면 해군력만큼은 비교적 떨어지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무지막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해군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국은 또다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은 초대형 계약을 연이어 가져갔죠. 그건 바로 한국은 노르웨이와 3조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잠수함 시장을 지배해왔고 특히나 노르웨이는 과거에 독일 잠수함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점은 분명 독일의 뼈아픈 손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한국은 유럽 해군 방위 부문 전체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이들은 독일의 이익을 빼앗고 수십조 원의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된 셈이었죠. 실제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정 소식을 들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잠수함 사용을 재고하도록 장려하는 공문까지 낸 상황인데요.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이 기존처럼 독일의 엔지니어링에 충성할 것이라고 믿고 212형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수많은 물량을 제작했던 터라 이러한 한국의 난입은 독일로 하여금 더욱 큰 손해를 입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죠. 암울하게도
독일은 기존의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이러한 한국의 아성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해공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해군이라지만 한국은 이러한 해군 기술력마저 독일을 완전히 능가한 상황이거든요. 독일이 기존의 지위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끝에 몇 년의 기술 격차를 그대로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첨단 항공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독일의 212형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기술인 최첨단 탄도 미사일 능력으로 화력과 스텔스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스텔스 기술과 탄도 미사일 기술이야말로 방산 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현해내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독일조차 가까스로 부분적으로만 구현한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함과 동시에 독일의 단골 손님이었던 유럽 국가들을 전부 가로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해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마저 말도 안 되는 맞춤형 설계 능력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경쟁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각인시켰거든요. 노르웨이를 좀 보세요. 노르웨이는 혹독한 북극 해양 환경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의 물은 극도로 차갑고 강력한 해류와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는 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렇듯 노르웨이는 외딴 북극 순찰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더 긴 수중 내구성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까무러칠 해결책을 가져왔죠.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맞춤형 업그레이드하여 얇은 얼음층을 뚫을 수 있는 북극급 선체로 KSS-3 잠수함을 보강했거든요.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물속에서 50% 더 긴 내구성을 제공하여 북극 해역에서의 더 긴 순찰 임무를 보장했고 KSS-3에는 영하의 온도에서 센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빙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야말로 노르웨이는 국가 창립 이래 최초로 자신들의 극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독일의 212형 잠수함은 선체 보강이 약한 온화한 유럽 조건을 위해 설계되었고 기술력 부족으로 노르웨이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계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혹한기 시험 동안 독일제 잠수함은 배터리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주 재점화가 필요했지만 한국의 KSS-3는 최대 45일 동안 물속에 머물렀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속도 또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유럽 국가들을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죠.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3년 이내로 잠수함이 필요했지만 독일은 212형 잠수함 한 척을 완성하는데 자그마치 6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최적화된 AI 공정 설계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주문을 받은 모든 잠수함을 3년 내로 제작할 수 있었기에 이렇듯 모든 면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한국은 자연스레 노르웨이라는 거대한 중요 고객을 독일로부터 빼앗아온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정말로 몇 년 내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 패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주요 글로벌 방산 계약에서 독일을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승리는 군사력 역학의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업체들이 지배하던 방산 산업은 이제 한국이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기술 리더십,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 독일을 능가하는 영향력은 군사 분야를 훨씬 넘어 여러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결국 이러한 한국의 경쟁력은 더더욱 독일의 파이를 빼앗고 말 것입니다. 한때 독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폴란드의 역사적인 대형 입찰은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노르웨이의 한국 선택은 유럽 해군 시장에서의 기존의 독일의 독점을 종식시켜버렸죠. 그야말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서방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쟁자가 되어 독일 및 유럽을 완전히 지배할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지금부터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추월한 한국은 최소 10년간은 독일의 파이를 빼앗으며
막대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한국은 기존의 독일산 무기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그 이익만 해도 최소 1,000조 원 규모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DSM이 등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더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겠죠. 가장 두려운 부분은 한국은 대표적으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국가로 늘 그렇듯이 벌어들인 돈 전부를 또다시 R&D 투자에 사용하며 한국은 AI 기반 전투 시스템, 자율전차, 첨단 미사일 방어 등 차세대 군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독일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좀처럼 메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한국의 국제적인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상당히 강해질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나토 동맹국들은 현재 한국의 군사 장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유럽 간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에서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유럽과의 더욱 강력한 유대를 원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모두가 고대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쾌거를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군사 동맹을 확장하여 외교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토와 EU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전략적 방어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 외부의 군사 정책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하거든요.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군사 강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국은 독일의 명성을 그대로 뺏어오며 몇 년 내로 독일보다 부강하고 입지가 강력한 국가가 될 게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인들은 아직까지도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예정된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보며 그야말로 한국의 완전히 나라 자체가 집어삼켜지게 되겠죠. 그렇게 다큐는 종료되었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에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던 거였고 저는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꿔야 했던 거였죠. 결국 저는 하마터면 인생을 날리는 실수를 할 뻔했던 제 상황에 소름마저 돋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자부심이 가득하셨던 아빠조차 제 한국행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과 강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